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삼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예,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 삼프로TV가 주말마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제 김프로가 저희 작가분들에게 이분 좀 모셔달라고요, 계속 1년 동안 징징징징 거리는 그런 게스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어떤 분이 나올까 궁금하시죠?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봄이잖아요. 네네. 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한겨울하고 봄하고. 봄이나 가을처럼 그 계절이 바뀔 때는요. 예. 아무래도 이 뭐 마음의 힐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같은 내용인데 워딩이 좀 다르죠. 스트레스를 좀 풀어달라.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잘 하는 게 힐링이고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의 그 치유인데 조금 봄이나 그 가을에는요. 약간 힘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그게 왜 그 전반적으로 왜 그 자살하시는 분들의 통계들도 보면은 좀 봄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스트레스도 변화량이 세상이 굉장히 밝게 따뜻하게 변화가는 과정에서 네. 자기 스트레스가 그렇군요. 여전히 치유가 안 되니까 격차감을 좀 더 많이 느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즌이지만 봄에서 가을, 봄에서 겨울 가는, 봄에서 여름 가는, 네. 봄에서 여름 가는 그 길목이 우리가 좀 많이 지쳐 있죠. 지치죠. 지쳐 있는 네. 그런 시기죠. 사실 한겨울에는 언제 봄 안 오나 뭐 이런 봄이 오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정말 봄이 금방 와가지고 이제 겉옷이 막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뭐 땀이 나고 막 그러면 또 덥다고 또 1년 12달이 참 아름다운 계절들의 연속인데 마음이 힘든 분들은 그 아름다움보다는 그 계절이 주는 부담감, 어려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와닿는데, 그래서 오늘은 김경일 교수님 모시고 우리 사회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또 우리 이런 이슈들 사건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키워드를 저분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혹 그런 그 정도로 민감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여혐, 남혐, 이태원 참사, 벼락거지, 동학개미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제일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남성을 싫어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혐의라는 게 혐오잖아요.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이런 추세가 굳어지면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인데, 언제부터 이런 용어들이 생기고 이런 사회 현상들이 생겼다고 보세요? 여혐, 남혐이란 말을 제가 10년 전부터는 조금씩 표현을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뭐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었던 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이 보급되고 네트워크 사회, 스마트폰 거의 이제 들어가면서 비슷한 궤적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을 들었던 건데, 스마트폰이 여혐 남혐을 부추겼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가 되면서 이게 상대쪽 젠더를 나와 결혼하고 그다음에 연애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를 돌봐주고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의 소규모에서 일어나는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집단 대 집단으로 보는 거군요. 네.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사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뭐 호모사피엔스 전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쭉 이렇게 보면 상대방 젠더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대부분 질투였어요. 이런 거죠. 뭐야? 왜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가정이라든가 가정에 준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를 왜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질투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 이제 조선시대 기록들을 보면 무슨 뭐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고 하지만 칠거지약 뭐 여성의 뭐 그래요. 이래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가 꼭 투기가 들어가요. 투기죠, 투기. 투기. 예, 그러니까 그 투기가 바로 뭐냐면 다른 여성에 관심 가진다고 막 예.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에 네. 대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동성간, 그러니까 이성간에 느끼는 감정이 그런 질투적인 감정 외에 특별히 다른 걸 느낄 만한 다른 이익 충돌의 장면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서로 워낙에 다른 곳에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갔으니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옆에 있는 경쟁자. 그러네요. 네, 옆에 있는 경쟁자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게 젠더가 다르니까 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게 부모 세대가 네. 혹은 선배 세대나 혹은 심지어 조상이라고 불리는 세대의 네. 기록에 너랑 같은 젠더가 아닌 다른 젠더인 친구랑 업무나 승진이나 네. 사회적 성취나 심지어는 금전적인 것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익이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경쟁 관계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코란, 불경 어디에도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상부적인 관계, 맞아요. 역할을 나눠가는 성경에도 관계. 뭐 예, 남편을 예를 뭐 이렇게 모셔라, 뭐 또 남편은 지아비로서 뭘 하라, 뭐 이렇게 굉장히 상부상조적인 관계 설정만 네, 네. 교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타고난 젠더로 네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예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퓨전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설정들이 있어요. 퓨전 사극 뭐 심지어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 보면은 퓨전 사극이라는 데 보면 자주 있는 현대적 설정이 그때의 당황스러움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뭐냐? 네. 여성 직업에 남성이 들어가 있고 네. 지금 하기처럼 남성 직업에 여성이 맞아요. 들어가 있는 그때 네. 당시에는 아주 철저히 나눠져 있는 그래서 뭐 성균관에서 되게 황당해하고 네. 막 이런 놈들 그러네요. 네.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혐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대부분 지금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맞아요. 일인데 네. 제가 저희 대학생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미안해. 우리가 지금 매뉴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으로 다 부딪혀서 감내해 나가는 고민이야. 고민이야. 라고 일단은 먼저 사과 아닌 사과를 하죠. 여혐 남연이 젠더 간의 어떤 갈등으로 계속 심화됐다. 그러면 그거는 좀 심각한 사회 병리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그 사회 그 국가가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단 말이죠. 특히 어떤 문화에서 그런 예. 그 젠더 갈등이 심할 수 있느냐라고 예.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고착화되면 굉장히 또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긴 그렇죠. 하죠. 정치에서요. 당대당의 갈등보다 예. 당 내에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하고 맞아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 끝까지 한번 쫓아가가지고 정말 제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참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참 비슷한 사람들끼리 되게 많이 싸우는 갈등이 많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렇게 많이 연구돼 왔던 베지터리언과 비건의 갈등이에요. 그 베지터리언과 비건의 갈등이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질적인 집단보다 동질적인 집단에서 훨씬 더 갈등이 심하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서로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는 왜 가지고 있지? 우리 쪽에는 이게 없는데 저쪽엔 저게 있지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보이고 네. 상대적 박탈감도 더 잘 느끼거든요. 이게 연구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각 나라마다 네. 남성과 여성의 성격의 구조나 아니면 심리적인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렇죠.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해놓은 연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정말 의외로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이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굉장히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는 네. 농담으로 그래서 한국 남성이 실제로 그런 지표들도 있거든요. 북유럽의 여성들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성격 구조를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네. 진단반을 섞어서 전 세계에서 한국 남성들처럼 잘 삐치는 사람들이 없다.
이 삐친다는 게 복잡한 성격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단순한 사람들은 앵그리, 새드 이렇게 기쁘다, 뭐 화났다, 슬프다 뭐 이 정도지 아주 삐묘한 뭐 맞득치 않다, 빈정상하다, 뭐 이렇게 삐치다 뭐 이런 감정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 복잡하고 섬세한 한국 남성,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한 한국 여성 네. 이러니 갈등이 안 일어나야 안 일어날 수 없고 그러네요. 서로가 맞득치 않을래야 맞득치 않을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자주 하면서 네. 자 이제 인정하고 풀어가 보자.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지 말고 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더 동질적으로 변하니까 네. 이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좀 장기적으로 추적해보는 연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굳이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네. 짧은 시간 동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상대방 성에 대한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이 진짜 정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우리 힘들게 해 라고 하는 듯한 감정들을 단기간 뭐 1년 2년 정도씩 가져보는 그런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고착화된 자기의 중요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상대방 젠더에 대한 멸시라든가 공격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일부나마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건 네.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안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사회가 용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거리예요. 네네. 사실 뭐 저나 교수님이 나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간의 역할이 거의 명확하게 분류가 돼 있어서 네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네. 전혀 경쟁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네. 아주 심각한 경쟁은 거의 동성들끼리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회에 들어올 때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동성들보다 오히려 이성 간의 경쟁이 불평등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남성은 남성대로 우리가 불리해. 여성은 여성대로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가 문제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여전히 통계치로는 제가 오전에도 어떤 강연에서 스타트업 그 대표들이 VC들 앞에서 이런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데 네. 이제 즉석에서 이제 바로 투자액을 어느 정도 결정해서 딱 투자한다 뭐 이런 그런 그런 컨퍼런스나 아니면 그런 행사장에서 꽤 많은 경우에 남자 대표가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 또 네. 투자를 받는 금액이 많이 받는 네. 그런 경향들이 아직도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때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반적인 지표에서 숫자가 적고 뭐 국회의원 수도 그렇고 정부 강요도 차이 그렇고 많죠. 기업 임원은 뭐 대표적인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동반시켜서 제가 오전에도 한 포럼에서 여전히 굉장히 아직도 주도권이든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남성 아니겠느냐라는 이슈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그런 건 사실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항상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반작용이라는 게. 네. 그래서 7대3 우리가 7인데 그러면 6대4 여전히 불평등해도 6까지만 가도 우리는 이미 일을 내놓은 거고 5대5가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건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있는 걸 뺏기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요. 재밌는 건 지금의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또 스펙트럼과 생각과 네. 지금 10대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교체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반적인 걸 늘 낙관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있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10대는
확실히 20, 30대가 느꼈던 그런 첨예한 갈등이나 아니면 밖에서 상대방에게 보이는 왜 이렇게 뺏기지 왜 이렇게 안 내놓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덜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생각들이 한 세대가 한 10년이나 20년 되는 세대가 계속 가지고 끝까지 간다. 네.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문제는 그런 단어들을 너무 쉽게 써요. 우리가. 네. 지금도 그냥 여혐남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는 너무 마음대로 쓰고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다문화 사회가 당연히 다문화 사회니까 출발 네. 자체가 그 상대방 인종이나 상대방 젠더에 대해서 사적이지 않고 조금만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지탄받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자리에서 막 맘대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런 단어만큼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예 안 쓰는 예를 안 들면 어떤 쓰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유색인종에 대한 표현 같은 거 잘못 쓰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죠. 유색인종이란 표현 자체도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젠더 이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거나 부적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해야 되고요. 문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젠더 이슈를 더 중요한 건 품격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저급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스템 내에서 사적으로 다 대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좀 평가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돼요.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언어라는 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불쑥불쑥 나오는 게 네, 사실 네. 그 사람의 상태고. 사실 인간이 겪는 거의 모든 상처가 말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가 계속 이렇게 틈을 보고 있다가 자 이제 저기를 때리러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달려가기 쉬운 상태가 되죠. 그렇죠. 이게 왜 안 좋냐면 스스로의 방어력이나 스스로의 면역력이나 스스로의 생존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그 이후에 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소위 말하는 원래 한국어로 번역돼 있을 땐 초전 설득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번역자였는데 초전 설득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너무 어려웠어요. 프리시에이션이 설득 전에 미리 상황을 세팅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책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로버트 치알디니가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 갔는데 조금도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언어를 쓰지 못하게 회사의 모든 언어를 네. 정화시켰대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도 못 쓴답니다. 경쟁자를 무찌른다 이런 표현도 안 된대요. 오. 네. 타겟을 맞춘다 이런 표현도 안 되고요. 네. 이거 다 사냥과 관련된 언어니까. 그래서 그 남성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남성적이기도 하지만 폭력적인 언어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언어들을 좀 더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립적인 언어들로 바꾸니까 굉장히 재밌는 건 사내에 굉장히 많은 부조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 네. 그러니까 언어를 좋은 언어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퇴사자가 적어지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의 언어가 너무 거칠어졌어요. 너무 거칠어졌어요. 근데 그 언어가 거칠어졌다는 거는 사실 뭐 어법일 수도 있으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매우 힘들다는 뜻도 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상처가 있으니 이렇게 말이 나오니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말이라도 곱게 쓰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방향입니다. 왜 이제 심리학자로서 참 단순한 말인데 보면 볼수록 맞는 말이다라고 느끼는 게 네. 행복하니까 웃는다. 네. 웃으면 행복해진다. 네. 물론 억지 웃음은 뭐 사람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게 사실 양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말,
고운 말, 곱지 않아도 왜 보편적인 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위트 있는 말, 재치 있는 말. 네. 그리고 가학적이지 않고 조롱적이지 않은 언어.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자기 주장이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은데도 오히려 역으로 주목받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정부가 먼저 해서 기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네. 기업이 먼저 많이 바꿔서 정부가 자연스럽게 정부기관이 그래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드릴게요. 따라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예. 그 정부기관보다는 훨씬 더 이윤 추구를 하지만 그 안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항의하는 것을 장면을 덜 만들 수 있는 기업 장면에서 네. 중요한 기업들이 매력적인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도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언어가 그 특히 한국어처럼 주체성이 강한 굉장히 주인공의식이 강한 네. 네, 그런 언어들이 그 문화심리학 전공하는 한민 박사도 그 얘기를 네. 자주 하죠. 예. 주체성이 강하고 주인공의식이 강한 나라일수록 욕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막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네. 내가 그 강렬한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회의 한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화가 많은 문화일수록 좋은 언어를 쓰는 과정이라는 걸 안 들어놓으면 굉장히 살벌한 언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돼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런 주체성을 그러면 낮춰버리면 그럼 조용한 나라가 되긴 하죠. 근데 에너지가 안 생기죠. 그렇죠.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위트 있고 유머 있고 조금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롤모델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경일 교수님. 아니면 사실은 뭐 프로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언어적 롤모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데 이걸 또 과도기라고 제가 얼머부리기에는 조금 좀 저도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언어적인 롤모델로 좋은 분들을 못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위인들로서의 크나큰 뭐 정신이나 가치로서의 롤모델은 있지만 사실 그때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창업주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들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롤모델로서의 말을 좋은 롤모델로서의 언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돼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고요. 저런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언어를 좋은 언어와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금 생동감 있는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든 뭐든 충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붙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죠. 굉장히 그러니까 젠더라는 이유 이 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혐을 그렇죠?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언어를 너무 쉽게 쓰고 있다. 저는 3프로 TV에서 이런 언어를 좀 여과 없이 쓰는 분들에 대한 어떤 준엄한.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게스트들을 많이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면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와, 이런 언어를 쓰시네요. 와, 진짜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포지티브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쓰지 말자보다 이런 말을 하자가 더 나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쁜 걸 없앤다는 건 되게 어렵지만 좋은 것으로 덮어쓰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여혐남혐이라고 하는 지금 저도 쓰고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 좋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엉뚱한 방법이지만 상대방 젠더에 대한 적개심이나 혐오를 드러내는 행위
굉장히 문장이 길죠. 예. 여혐 굉장히 남혐 굉장히 짧죠. 근데 팍 오는데 그쵸. 뭔가 그렇죠. 네. 거기에 감정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걸 명사 위주의 단어를 쓰는 사회가 가지는 갈등의 요인이 첨예마저 그냥 쌓여간다라고 저희들이 표현해요. 동사나 형용사를 많이 쓰는 그런 문화에서는 근데 이렇게 낙인 찍기가 되고 싶어도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가끔 설명하다 인디안 문화가 참 그 의외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주류 사회로부터 학살당했지만 인디안 문화가 굉장히 그 보편적이고 고정관념 없고 막 이런 그 타문화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것들이 꽤 있었던 인디안 문화들이 있다.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이름 연구해 보면 그 늑대와 함께 춤을 비 오는 날은 강가에서 연어를 잡어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묘사하는 네. 잘 묘사하는 그런 이름 짓기가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우리 말이 너무 지금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져요. 네. 그래서 말을 좀 같은 표현이라도 왜 그거 제가 그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환자분 이 병은 유전이에요. 네. 이러면 부모님 원망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환자분 부모님도 이 병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완전 달라지네요. 완전 달라지네요. 그렇죠? 완전 달라지죠. 이러면 환자분들 원망이 그렇죠. 동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이 병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하고 뭐 포지션을 재배분하고 정책을 펼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혐오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배분하고 그다음에 뭐 조율하고 막 기능적으로 조율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접적이고 그다음에 비본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게 우리의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하는 말, 우리의 말. 그래서 의외로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또 아주 역동적인 나라라서 이런 좋은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보고 롤모델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빠른 속도로 저희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네. 그 좋아질 거라고 저는 항상 그 낙관적으로 믿는데 우리나라가 말하기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예. 물론 듣는 교육도 많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라도 딸려도 듣는 교육은 그나마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 경청이랑은 좀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말을 안 해요. 너무 말을 안 해요. 좋은 말하기를 안 합니다. 그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네. 갔는데 작년에 에스토니아에 가니까 초등학생들도 기업가 정신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기업가 정신 과목이 있는데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는데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다 먹은 통조림 깡통 몇 개, 그다음에 뭐 과자 봉지 몇 개 놓고 다 브랜드니까. 그렇죠. 예, 브랜드를 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뭐 엄청난 무슨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의외로 그게 사업가 기업가 정신인데 말을 잘하고 저기서 잘한다가 뭐냐면 설득력 있게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위트 있고 그다음에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걸 계속 교사가 잡아주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좋은 기업가가 되겠죠. 그러네요. 여하튼 마음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를 조금 정돈할 수도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저도 좀 바꿔볼까요? 다른 잘 안 돼요. 여혐 남혐 딱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이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럼요.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야 우리가 왜 상대방 젠더를 상대방 성을 이렇게 경원시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회로 점점 하고 있나.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남편분들 뭐 부인들 또 아내분들 또 남친 여친들 좋아하는 감정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분명히 사람도 있고 그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면 뭔가 갈등이고 경쟁이고 또 그걸 넘어선 혐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더 민감한 사안인데 벌써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예. 이태원 참사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10시 넘는 시각에 이태원에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기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심리학자가 바라본 이태원 참사는 어떠셨습니까? 당시에.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네. 사실은 이제 뇌를 같이 연구를 하는 예. 그 연구자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전 국민이 이제 매를 맞은 거예요. 아주 세게 막 가격당한 겁니다. 괴한한테. 그 진짜 아픈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프로님이 이렇게 늦은 밤에 퇴근하시는데 뒤에서 괴한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는 준비가 방어도 안 돼 있는 상태죠. 근데 갑자기 툭툭 쳐가지고 예 하고 왜냐하면 이 사무공간에서 누가 괴한이 나타날 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쑥 하고 예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막 묻지마 폭행을 했다. 그럼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니까 아무리 무술에 혹은 무술 유단자를 하더라도 이럴 때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면 뭐 5대 10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러지면서 맞을 수 있잖아요. 네, 방비 없이.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의 뇌의 반응과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힘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은 거예요. 네, 괴한한테. 네. 사실 이런 참사는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난.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경험을 그래도 이전에 해봤던 참사와는 또 그러면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골목을 몇 년 전에 또 그보다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고요. 그 길을 또 이제 그 도로를 또 지나가 본 적은 꽤 있고 1년에 그래도 저도 한 10번은 지나가는 예, 어딜 다니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이런 참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차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예, 개인차가. 이게 우리 사회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할 때 보면 기부를 할 때 보면 어려운 노인분들 막 독거 노인분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하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는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독거 노인분들도 너무 안 되는데 저는 이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 시설에 나와요. 만 18인가 되면 크지 않은 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저희 삼포TV가 매년 빨간색 다이어리를 팔잖아요. 그 수익금 전체를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지금 4년째 주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 또 그 기부 약정 시간 하나 가야 되는데 어려워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유난히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고 막 속상하고 화나고 이러는데 또 어떤 분은 아동학대 여기에 또 너무너무 분노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또 자기 돈을 기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인간이요. 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일 모두가 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돕지 못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막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고 심지어 분노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주로 이 문제에 더 분노하라.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 더 많이 연민을 느껴라. 그런데 이런 재난이라든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참사와 달리 인간이 엮여 들어가 있는 인간이 연루돼 있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재라고 불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약간씩 더 분노하고 덜 분노하고 더 연민 느끼고 좀 덜 연민 느끼는 정도가 상대방에 대한 왜 나랑 다르지 너는? 이때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이나 아니면은 반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항상 사회가 내부 갈등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좋죠. 네. 참사는 네, 맞습니다. 일어날 수 있죠. 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아파하고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판다. 이걸 아직도 써먹는다라고 하는 예, 굉장히 몹쓸 또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몹쓸 언어가 나오게 되는. 네. 그러니까 초반부에 특히 아예 이런 일이 있을수록 이런 데서 왜 우리 기업에서 권한 위임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권한 위임. 이런 데서도 권한 위임. 예, 권한 위임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게 진정한 애자일 조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반대편으로만 많이 근데 했어요. 이제 큰 이런 그 참사들이 있으면 사회가 일정 기간 동안에 또 어쩌면 상당히 긴 동안에 단체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기고 당연히 네네. 또 그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사회적인 배려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 네, 굉장히 네, 심화되고 네. 흡사 본인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듯한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거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현상도 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럼요. 사람이요. 네. 사람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사람보다 한참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 중에서 실험용 쥐들조차도 네. 옆에 케이지에 있는 쥐가 전기 충격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쪽 쥐가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치하는 사회는 스스로의 몸을 칼로 찌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역으로 그래서 핸디캡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열악하거나 아니면 힘든 사람들이 배려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회 전체가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 나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인데 왜 니네 한국의 거리는 이렇게 쾌적하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는데 장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 보이냐?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예. 그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들을 위한 집회와 시위에서 위법적인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너무 안 보여요. 네. 근데 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가끔씩 외국에 나갔는데 물론 그 나라가 한국보다 좀 덜 빠르고 약간 더 여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왜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와서 이렇게 쭉 왔고 버스가 쭉 내려가고 이분이 쫙 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다음에 쫙 타.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평화로운 풍경에 힐링되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보고 힐링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나와 많이 다른 사람, 그다음에 피해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배려받고 이런 존중받고 보살핌 받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강인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심리적 안정감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 안정감이 만들어지는 사회나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큰 사고를 막아준다고요. 네. 큰 사고를. 그러니까 더 큰 사고가 계속되는 건 네.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냥 됐다고 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회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심리적 피해를 본 사람들, 참사의 희생자들 이런 분들이 충분히 배려받는 모습이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심리적 안정감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위험해요라고 하는 이런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을 계속 표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그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비극적인 더 큰 재난과 참사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못 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한 번쯤은 이런 참사가 분명히 물론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어떤 그런 틀에 조금씩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예. 저는 한 번쯤은 어떤 식으로든 이 모든 참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네, 같은 재단에서 혹은 같은 곳에서 정말 동일하게 다 한번 보듬고 그다음에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지금 이해관계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세대가 이런 참사를 보면 저희가 연구해 보면 성격의 구조를 선천적인 요인이 강한 성격의 구조에마저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PTSD 즉 사회적 트라우마가 됩니다.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IMF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죠. 그러니까 참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어요? IMF의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다른 앞뒤 연령대와 성격 구조가 좀 다르더라. 이런 거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각인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꾸 숨기고 묻고 언급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네. 그건 너의 관심사지. 우린 이런 관심사야.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다 한꺼번에 누구나 다 이 모든 문제 탐사나 아니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동일하게 다루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런 식으로 대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네. 좀 많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좀 약간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안타깝죠.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울컥.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잠깐만요. 그런데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남잖아요. 네. 어떻게 이 케어할 거냐. 오랫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불안의 반대말은 안심입니다. 평화로움이겠죠. 근데 슬픔의 반대말은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안심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슬픈 사람은 행복해져야 돼요. 네. 인간의 욕구의 구조, 소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참사의 희생자분들은 엄청난 슬픔에 빠지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은 그래서 마땅히 더 행복해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네. 이걸 아무 일 없다, 치유한다라고 하면서 네. 평화롭고 안심되는 세상으로 보내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마땅히 더 행복해져야 되는 분들이고 마땅히 더 행복에 대해서 더 우선권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다. 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인간의 소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동일선상에 놓고 그 사회를 이렇게 하기 전에 그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 네. 그게 어떤 참사의 희생자들이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그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 극악한 언어들이 나올 가능성도 커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런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겪을 때 사람이요.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사람이 재난에 잘 견디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재난에 잘 견딥니다.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도구적인 행복이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왜 금지약물 같은 거 복용한 선수들이 근육 강화제를 맞아서 근육이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근육 강화 이런 금지약물들의 상당수가 마음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행복감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선수들이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잘 견뎌요.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시도를 못하는 새로운 연습 프로그램도 잘 더 참여하고 도전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더 힘을 내고 어려운 시련을 다 더 잘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참사에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별탈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우리는 그 힘으로 앞으로의 시련과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여혐 남혐 이런 용어 쓰지 않기로 했죠 참. 예. 그런데 또 이태원 참사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런 얘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여러분 너무 무겁고 어두운 얘기를 했나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여러분 만나뵐 테니까 2부에서는 벼락거지, 동학개미 또 가스라이팅 뭐 사실 이것도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올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한 5분만 쉬셨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